여기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한국에 가족여행으로 억지로 끌려온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도착해서도 한국은 중국의 완벽한 하위호환인데 도대체 왜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것이냐며 화를 내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한국에서 절대로 목격해선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록산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대학교도 중국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인인 제가 중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매우 의아하게 생각하곤 하는데 저는 5살 때부터 수석 엔지니어셨던 아빠를 따라 중국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중국의 발전 가능성을 믿고 중국으로의 파견을 받아들이셨고 그렇게 저는 자연스레 중국에서의 생활을 이어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중국에서 지내온 탓일까?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해 헷갈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머무르다 보니 중국인들 특유의 중화 사상에 전염되어 버렸고 결국 중국이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아빠는 그런 저를 보고 한숨을 쉬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아빠를 이해하지 못하곤 했습니다. 아빠는 중국이 최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그야말로 중국 기술력의 최전선에 있는 전문가인데 어떻게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늘 중국에 관해서라면 단호한 태도를 보이시곤 했어요. 록산, 중국에 속지 마려무나. 내 말대로 아빠는 중국 기술력의 최전선에 있기에 그 누구보다 중국의 실체를 잘 알고 있거든. 나는 중국은 비전이 있는 국가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했던 과거를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중국에 빠져있는 상황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진단다. 아빠는 반드시 실수를 바로잡을 것이고 너를 중국 대학교에 보내는 최악의 실수만은 반드시 피할 거야. 도대체 아빠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 아빠의 10여 년 전 결정은 최고였고 저는 중국에서 교육을 받으며 세계 최고의 인재로 거듭났음에도 아빠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말만을 반복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중국 언론의 중국이 최고라는 선동과 중국인들의 자국 올려치기에 점점 뇌를 지배당해 갈 때쯤 아빠는 충격적인 제안 하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갔다 오자는 거였죠. 저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후진국인 한국으로 여행을 간단 말인가요? 분명 중국에서 배우기로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한국과 똑같은 풍경들을 중국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며 한국은 매우 가난해서 치안 자체가 확보되지 않은 위험한 국가라고 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은 중국의 완벽한 하위호환 그 자체였던 것이죠. 하지만 제 회의적인 태도에도 아빠는 매우 단호했어요. 아빠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이어나가셨거든요. 록산, 너는 지금껏 중국 안에만 갇혀 살았지. 자아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어린 나이 때부터 말이야. 그런 어린 나이부터 중국의 조작된 언론을 맹목적으로 믿어온다면 그 끝은 비참할 수밖에 없단다. 록산, 너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였고 대학교 진학을 하기 전에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내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거야. 저는 아빠의 뚱딴지 같은 소리에 질려버렸습니다. 아니,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그런 중국에서 공부하는 건 그야말로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임에 분명한데 아빠는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란 말인가요? 그러나 늘 자상하던 아빠답지 않게 아빠는 이번 한국 여행만큼은 저를 위해서라도 무조건 가야 한다며 고집을 부리셨고 그렇게 저는 억지로 한국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해외여행을 감해도 조금의 설레는 감정도 없이 그저 무표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뿐이었는데요. 한국은 여행할 가치가 없는 후진국이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아는 기본적인 상식이었고 저는 이곳에서 무가치한 경험만을 하게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철저한 준비성을 자랑하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공항에서의 어떠한 교통편 예약이나 경로도 알아보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보통 아무리 선진국의 공항이라고 해도 공항은 거의 외진 곳에 있는 지리적인 특성상 공항 내의 교통편은 매우 한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한 외국의 공항에서는 언어적인 문제도 발생하기에 출발 전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로봇 같은 준비성을 자랑하던 아빠가 한국에서만큼은 그 어떠한 준비도 하지 않았음에도
몹시 여유로운 표정만을 짓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아빠의 이러한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에 당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당황스러운 감정도 잠시 저는 이내 아빠를 따라 도착한 한국 공항 로비 한편에서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다국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키오스크는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놀라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이 자체 기술력을 통해 개발했다는 키오스크는 AI 기반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했기에 해당 언어에 능통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속어나 표준어가 아닌 언어조차 전부 다 알아들었는데요. 아빠는 키오스크에 불어를 구사하며 이봐 고철 덩어리, 나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버스 정류장을 알려주던지 택시 승강장을 알려주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알려줘라며 속어까지 섞어가며 질문을 건넸고 심지어 일부 단어는 중국어를 사용하는 등 불어와 중국어가 모두 현지인 수준으로 능통하지 않으면 해석조차 불가능한 말을 구사했는데요. 그런데 키오스크는 아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반응하더라고요. 키오스크는 자신이 불어로 대답할지 중국어로 대답할지를 묻더니 이내 목적지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여러 경우의 수와 그러한 승강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죠. 그러면서 현재 위치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가장 가깝고 실제로 자신에게 경로를 물어본 외국인들 중 대부분이 버스를 선택했다는 놀라운 정보까지 건네줬는데요. 저는 이러한 사람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한국 공항의 키오스크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기술력을 가진 국가라면 이건 후진국은커녕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국가라고 봐야 했거든요. 사실 중국은 기술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러한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 키오스크를 만들 기술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중국에서는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어서 현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은 중국에서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죽했으면 중국 공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도우미 직원들마저 형편없는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외국어를 구사할 능력이 전혀 없는데요. 그들은 외국인 도우미라는 자신의 직업이 무색하게도 번역기를 사용하며 외국인과 소통하고 있고 그마저도 소통이 여의치 않을 때는 외국인들에게 왜 중국에 여행 왔으면서 중국어를 공부하지 않았냐며 윽박을 지르는 황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죠. 해외 경험이 전무했던 저는 중국이 이 정도라면 다른 국가들은 더욱 열악한 외국어 서비스를 지원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중국은 14억의 인구를 가졌지만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한국보다도 기술력이 부족하고 외국어 능통자도 부족한 이러한 상황은 확실히 전혀 예상치도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의 그간의 삶을 부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괜히 자기 합리화를 하며 한국을 비하할 뿐이었는데요. 저는 분명 중국의 공영방송에서 한국인들은 속국인답게 중국인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고 그래서 한국 내에 중국인들을 위한 여러 인프라들을 깔아놓음으로써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한국의 디지털 키오스크는 전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배려인 모양이었고 중국은 세계 공용어인 중국어를 사용하는 강대국이므로 굳이 외국인을 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 테죠. 그러나 아빠는 이러한 제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빠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로 제 중국에 대한 충성심을 완전히 깨부숴버렸죠. 록산, 정신 좀 차리렴. 한국의 이러한 디지털 번역 지원은 중국어 외에도 영어나 완전히 생소한 언어까지 전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어떻게 중국인들만을 위한 인프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니? 그리고 중국의 인구수가 많은 건 맞지만 이들의 경제력은 형편없는 수준이라서 가난한 중국인들은 해외여행 자체를 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다. 내가 중국에서 본 한국을 가난하다며 욕하는 한심한 사람들도 전부 그러한 한국을 가려면 수십 년 이상 돈을 저축해야 겨우 갈 수 있는 게 현실이고 이러한 자신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열등감에 한국을 비하하는 것일 뿐이야. 그리고 중국인들은 해외여행을 가봤자 해당 국가에서 쓰는 돈은 턱없이 적다는 통계 자료까지 있는 거 아니? 즉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인들은 관광 수입 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고 그러니 더더욱 중국인들을 반길 이유가 없는 거지. 아빠는 명백한 통계 자료까지 제출하며 저를 할 말이 전혀 없게 만들었고 저는 이러한 중국의 처참한 현실에 머리를 강하게 맞은 듯 멍해질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국은 제가 그저 멍하니 있을 틈조차 주지 않았죠. 바로
저희가 공항 내의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니 웬 디지털 스크린 하나가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엔지니어셨던 아빠는 이 디지털 스크린을 황홀하다는 듯 뚫어져라 쳐다보시더니 이내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록산, 이것 좀 보렴. 이건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디지털 내비게이션이란다. 한국은 외국인들이 목적지까지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디지털 내비게이션을 개발해냈고, 이건 아빠를 비롯한 동종업계에 몸담고 있는 모든 기술자들로 하여금 엄청난 존경심을 자아내고 있거든. 자, 우리의 목적지인 서울을 검색했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똑똑히 보렴. 그렇게 아빠는 저희가 미리 예약했던 서울에 위치한 호텔을 입력하니 내비게이션은 이내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업데이트를 제공하며 GPS 기능이 제공되는 지도를 통해 여러 최적의 대중교통 정보를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교통요금 및 목적지 근처에 가볼 만한 관광지까지 추천해주는 놀라운 기능을 자랑했거든요. 심지어 이 내비게이션은 모든 정보들을 QR코드를 통해 휴대폰 문자로 전송해주는 최첨단 기능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희는 정말 공항에서부터 어떻게 이동할 건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도 단 3초 만에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에 놀란 나머지 그만 선택한 경로를 QR코드를 통해 전송받지 못한 채 대화형 스크린을 종료해버렸는데요. 그리고 뒤이어 똑같은 정보를 검색하게 되었을 때 저는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분명 똑같이 서울의 한 호텔을 목적지로 입력했는데 스크린은 아까 전과는 다른 경로를 최적의 경로랍시고 추천해줬거든요. 심지어 이 경로는 아까 전에 비해 매우 돌아가는 경로였기에 저는 한국의 기술력의 한계에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크린은 그저 랜덤으로 경로를 추천해주는 모양이었고 한국은 역시나 아직도 원시적인 기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소로운 표정을 지으며 한국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작게 읊조리자 아빠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록산, 한국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나라야. 아빠는 프랑스 기술기업 소속으로 일하고 있고 프랑스의 뛰어난 기술력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이 있단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은 아빠의 프랑스 동료들 모두가 갖고 있지. 그런데 아빠를 포함한 동료들 모두는 한국의 기술력을 프랑스보다도 훨씬 더 존경하며 한국을 기술 혁신국이자 기술 강대국으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어. 한국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불가사의한 국가거든. 잘 보렴. 이 스크린이 왜 아까와는 다른 경로를 추천해줬는지는 각 경로에 표시되는 세부 정보를 보면 알 수 있거든. 아까 전에 최단 경로처럼 보였던 경로에는 현재 사고가 났고 이로 인한 정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었기에 우리는 약간은 돌아가지만 혼잡한 도로를 피하는 최적의 경로를 새로 추천받은 거야. 한국의 내비게이션 기술은 이러한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하여 AI 기술을 통해 소요 시간을 자동으로 예측하고 있거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그냥 나라 자체가 최첨단 기술력을 통해 극도로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사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내비게이션은커녕 GPS 기술력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차량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사람들 자체가 거의 없고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국산 내비게이션은 GPS 인식 자체가 안 되고 옛날 자료를 통계로 안내를 해주므로 지금도 중국산 내비게이션만 믿고 주행하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뜬금없는 가정집에 차량을 들이박는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따라서 중국인들은 아직도 지도 책자를 통해 길을 찾고 있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책자를 보다가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한국의 GPS 및 AI가 통합된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정말 중국보다 몇십 년, 아니 거의 한 세기는 앞서 있는 수준이었어요. 물론 버스는 1분의 오차도 없이 정시에 정류장에 도착했기에 저는 더 큰 놀라움을 느끼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의 버스를 자세히 본 결과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공공버스는 최첨단 전기차였을 뿐만 아니라 버스 내부의 에어컨 시설과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구비되어 있었거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이렇듯 친환경으로 돌아가는 대중교통은 난생 처음 봤기에 당황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이내 놀라운 대답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화석 연료 및 탄소 배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나라거든. 그래서 한국의 공공버스나 개인 차량의 많은 비율이 전기차나 수소차로 운행되고 있지.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한국의 고속도로나 도시 내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급속 전기 충전소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야. 이러한 광범위한 충전 및 주요 인프라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놀라기도 지쳐 넋을 놓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대중교통이란 기본 수십 년은 된 고물 버스들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고, 이러한 고물 버스는 고장 등의 이유로 도로 중간중간에 정차하므로 도로 정체의 주범이자 대중교통 정시성이 보장이 안 되는 이유로 꼽히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잠깐 교외 지역으로만 나가도 아직도 당나귀 카트 등의 비공식적인 운송수단이 성행하고 있는 걸로 보아 고물 버스가 한국처럼 최첨단 전기버스로 대체될 일은 절대로 없을 것 같지만 말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기에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줄로만 알았지만, 한국은 그런 제 중국에서의 경험들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정보를 제 머릿속에 단단히 새겨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어쩌면 제가 지금껏 중국에 완전히 쏘가왔던 것임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고, 대학교마저 중국에서 진학한다면 저는 그야말로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극도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안한 감정도 잠시 저는 절대로 봐서는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버스 기사가 운전 중에 기절을 했는지 고개를 완전히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고개는 똑바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걸로 보아 그는 운전 중에 과로로 쓰러진 게 분명해 보였는데요. 그가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저를 포함한 버스 내의 모든 승객들은 그대로 죽는 게 분명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패닉에 빠져서 버스 기사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가더군요. 한국인들은 그런 장면을 보고도 뭐가 문제냐는 듯 오히려 저를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고, 버스기사 또한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차량 핸들에 놓여있지 않았기에 저는 다급히 영어를 사용하며 현재 버스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고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며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 한국은 승객들은 그런 저를 보고 그저 귀엽다는 듯 픽 웃을 뿐 이 상황에 대해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미쳤나 싶어 황당한 감정을 느낄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이내 제게 느닷없이 뺨을 맞은 버스 기사에게 진지한 사과를 건네더니 이내 제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록산, 아빠가 한국은 상상을 뛰어넘는 기술 강국이라고 말하지 않았니? 한국은 이미 대중교통에서의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한 상태로 현재 이 버스는 자율주행 시범 버스로 운영되고 있어. 이 버스에는 첨단 센서와 라이다 및 AI가 장착되어 도시 거리를 안전하게 탐색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경로 조정에 대한 실시간 결정을 내리고 있지. 이번 시범 운영을 마치면 한국은 운영 비용을 낮춘 매우 효율적인 자율주행 대중교통 인프라를 갖게 될 거야. 아마 한국 대중교통은 시간 개념 자체가 없어져서 새벽 시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안전하게 승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게 되겠지. 그야말로 한국은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최고의 선진국이 될 준비를 마친 것과 다름없어. 한국의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된 이상 저는 더 이상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기술력 자체가 없는 후진국이라는 억지를 부려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동안 중국의 기술력을 최전선에서 목격해온 아빠가 중국을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한 것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뿐이었죠. 그렇게 버스는 도시로 진입하게 됩니다. 역시나 한국은 선진국답게 한국의 도시는 중국처럼 보여주기를 위한 과장 인프라가 전혀 없이 그저 모두가 편리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의 이러한 자연스러운 모습에 한국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구걸하는 단계를 진작에 지난 진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듯 항상 발전하는 도시에서 사는 기분은 어떨까 싶어 약간의 설레는 감정마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뭔가 이상했어요. 버스는 빨간불 때문에 대기를 했는데 이러한 빨간불은 5분이 지나도록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욱 이상했던 점은 한국인 승객들은 이렇듯 엄청나게 긴 신호를 보고도 일체의 불만 없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이런 알 수 없는 상황에 황당한 감정을 느꼈고, 그렇게 아빠에게 한국이 또다시 마법이라도 부린 거냐며 질문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아빠는 말없이 반대편 도로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리킨 도로에서는 한국 차량들이 전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고 있었고, 그렇게 생긴 조금의 틈을 통해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이란 말인가? 제가 이러한 상황에 어리둥절해 있자 아빠는 그제야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한국은 이미 스마트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두었고, 도로에 내장된 교통 카메라와 센서를 통해 여러 AI 및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거든. 그래서 구급 차량이 주요 도로의 혼잡을 뚫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해야 하는 경우 AI 시스템은 신호등 타이밍을 동적으로 조정하여 구급차의 신속한 운행을 돕고 이로 인한 도로 정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어. 한국의 AI 기술은 이러한 실시간 흐름을 최대의 효율성을 보장하면서 통제하고, 우리가 빨간불 신호에서 5분 이상을 대기한 이유도 아마 구급 차량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한국의 AI 시스템이 도로 통제를 했기 때문일 거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도 기술력이지만 사실 구급 차량과 신호를 대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구급 차량 때문에 자신들이 더 많은 시간을 대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반대편 차량들은 구급 차량을 위해 길까지 터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다니, 이건 선진국 중에서도 기술력과 시민의식이 최고 수준으로 발전해야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어리 빠진 채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중국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허탈감마저 느껴야 했죠. 사실 중국의 도로 시스템은 몹시도 열악해서 신호등이 고장나는 경우쯤은 쉽게 경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도로에 신호등이 고장나서 정차 신호가 5분 이상 지속되자 중국인 운전자들은 떼거지로 나와서 신호등을 때려 부수고 제멋대로 출발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도로는 완전히 꼬여버려서 도로의 혼잡이 해소되는 데는 1시간 이상이 걸리고 말았죠. 구급 차량이 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인 운전자들은 구급 차량에게 길을 터주기는커녕 오히려 구급 차량의 꼬리를 물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득을 보려고 하거든요. 물론 중국 운전자들은 얼굴도 모르는 중상자가 죽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들이기에 구급 차량을 봐도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혼잡한 도로에서 중상자가 나오면 그 환자는 사실상 죽었다고 봐야 하는 게 중국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은 높은 기술력과 시민의식을 통해 그러한 중상자들은 모든 한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구원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죠. 저는 일전에 QR코드를 통해 받은 대중교통 경로와 실제 이동하는 경로를 비교해가며 분석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버스는 어느 순간부터 경로대로 이동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혹여나 한국이 불완전한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가 싶어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게 되었는데, 아빠는 역시나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록산, 이젠 한국을 좀 믿는 게 어떠니? 한국의 GPS 및 AI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고 이들의 기술력이 실수를 할 리는 절대로 없어. 한국의 내비게이션은 여러 교통 상황과 날씨 상황, 그리고 비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교통 혼잡 상황을 예측하거든. 아무래도 우리가 향하는 도로는 러시아워 시간과 겹쳐서 상당한 교통체증이 생긴 모양이고,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경로를 변경하여 최적화된 주행을 하는 모양이야. 실제로 한국의 이러한 스마트 교통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교통 경로를 변경함으로써 피크 시간대의 평균 통근 시간을 최대 30%까지 줄이고 있고, 우리가 타고 있는 노선 자체가 별로 없는 장거리 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에도 시간 단축의 수혜를 보고 있지. 더 무서운 점은 한국형 스마트 교통 시스템의 AI는 과거의 교통 패턴으로부터 학습하고 교통 흐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알고리즘을 개선한다는 거야. 즉, 우리가 내년에 한국에 온다면 더 완성된 기술력을 느끼며 더욱 빠르게 한국의 도로를 이동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튼 한국의 이러한 높은 기술력은 전 세계를 구원하고 있어. 한국이 자체 개발한 시스템은 교통체증을 상당히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며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함으로써 도로 안전을 향상시키고 있거든. 중국의 수십 년 된 차량들이 엄청난 매연을 뿜으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지구를 구원하는 영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제 말문이 막혀 버스에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숙소에 도착해서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그간의 중국에서의 삶은 전부 무의미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정말 힘들었지만, 한국을 한번 경험한 이상 저는 그동안 중국의 세뇌에 빠진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저는 아빠와의 진지한 대화 끝에 대학교 진학만큼은 한국에서 하기로 결정했고, 아빠 또한 더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의 파견을 종료하고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요. 물론 새로운 시작은 늘 떨리고 두려운 법이지만 한국이 제게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준 이상 이번 한국에서의 시작만큼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